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습니다. 의사가 아내의 등을 보며 말합니다. 대상포진입니다. 꽤 심하게 퍼졌네요. 면역력이 바닥난 거예요. 최소 2달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등과 옆구리에 붉은 수포가 띠처럼 돌아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 때문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합니다. 어젯밤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석 달째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17시간을 일했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다가 손이 떨려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의사가 덧붙입니다. 신경통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씩 가는 경우도 있어요. 호주머니에는 카드론 명세서가 구겨져 있습니다. 3,500만 원. 통장 잔고는 30만 원. 밀린 월세는 750만 원. 이제 아내 없이 혼자 주방을 돌려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2022년 초에 59세였습니다. 공기업 경리부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9에 입사해서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매달 32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보너스를 합치면 연봉이 4,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장부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전표를 정리하고 숫자를 맞추고 결산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장부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옷은 세일 기간에만 샀습니다. 여행도 1년에 한 번 국내로만 다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퇴직금 2억 원, 저축 1억 원, 합쳐서 정확히 3억 원이었습니다. 35살 된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중견 기업 과장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분당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손주는 아직 없었습니다. 아들 결혼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 돈을 빼고도 3억이 남았습니다. 저는 평소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이것저것 만들어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생선구이. 아내가 재료를 준비하면 제가 간을 맞추고 불 조절을 했습니다. 아내가 늘 말했습니다. 당신 요리 솜씨면 식당에도 되겠어요. 농담처럼 들었지만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해 2월 말이었습니다. 부서 회의에서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격리 업무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인원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격리부는 12명이었습니다. 그중 50대 이상이 5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62 코앞이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밀려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 60 가까운 나이에 어디서 받아줄까? 월급은 반으로 줄어들게 뻔했습니다. 그렇게 3년만 버티면 정년인데 그 3년을 못 채울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내가 선택하고 싶어. 밀려나기 전에 내가 나가고 싶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뭘 하실 건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식당을 해볼까 해. 아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금요? 요즘 식당 다들 힘들다던데요? 저는 설득했습니다. 나는 숫자를 아는 사람이야. 격리를 30년 했어.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요리도 좋아하잖아. 4월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식당을 좀 해볼까 하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식당 정말 힘들대요. 제 회사 선배도 퇴직금으로 식당 했다가 다 날렸어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정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밀려날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밑에서 숫자만 맞췄습니다.
이제는 제 가게를 갖고 싶었습니다. 손님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말하는 걸 듣고 싶었습니다. 5월 초 사직서를 냈습니다. 부서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1년만 더 버티시면 되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부서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6월 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저축한 1억 원과 합쳐서 3억 원. 그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7월 한 달 동안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신도시 상가를 중심으로 식당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점심시간에 어떤 가게에 사람이 많은지 봤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어떤 메뉴가 인기인지 확인했습니다. 노트에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돈가스 12,000원, 개인 식당 김치찌개 9,000원, 편의점 도시락 5,500원. 패턴이 보였습니다. 10,000원이 넘으면 사람들이 망설였습니다. 10,000원 이하면 부담 없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8,000원에서 9,000원 사이가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경리부 30년 경력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8,000원짜리 가정식 백반, 밥, 국, 반찬 5가지. 원가를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쌀 500g에 600원, 된장찌개 재료 800원, 반찬 5가지 2,100원. 총 원가 3,500원. 마진은 4,500원. 하루 80명만 오면 36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1,080만 원. 여기서 월세 250만 원, 공과금 100만 원을 빼도 730만 원이 남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하니 인건비가 없습니다. 순이익이 그대로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회사 월급 320만 원에 2배가 넘습니다. 불황기엔 비싼 외식이 먼저 타격받습니다. 하지만 점심은 어쨌든 먹어야 합니다. 회사원들은 매일 점심을 해결해야 합니다. 편의점 도시락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합리적인 가격에 제대로 된 한 끼입니다. 프랜차이즈보다 1,000원 저렴하고 편의점보다 2,500원 비싸지만 훨씬 든든합니다. 집에서 해 먹는 것처럼 정갈합니다. 딱 중간 지점을 공략하는 겁니다. 8월 초부터 상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 중심가였습니다. 주변에 오피스텔 5동, 아파트 4,000세대가 있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에 1시간 동안 서서 세어봤습니다. 200명이 지나갔습니다. 상가 1층 모퉁이 자리였습니다. 28평. 원래 치킨집이 있던 자리였는데 석 달 전에 폐업했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250만 원. 권리금은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자리 정말 좋아요. 앞에 횡단보도 있어서 사람들 왕래가 많고요. 주차장도 지하에 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시간대별로 그 자리를 지켜봤습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밤 9시. 노트에 유동 인구를 기록했습니다. 숫자가 괜찮았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300명이 지나갔습니다. 그중 10%만 들어와도 30명입니다. 저녁까지 합치면 하루 80명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9월 초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잔금은 10월 말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봤습니다. 3군데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가장 저렴한 곳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바닥 공사, 벽지, 천장, 주방 타일, 전기 배선, 간판까지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주방 기기는 중고로 샀습니다. 냉장고 2대, 냉동고 1대, 가스레인지, 작업대, 식기세척기, 그릇과 수저까지 총 4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새 제품으로 사면 8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인테리어 7천만 원, 주방기기 4천만 원, 총 2억 6천만 원. 3억 원에서 2억 6천만 원을 쓰면 4천만 원이 남습니다.
비상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재료비로 2천만 원, 예비비로 2천만 원. 완벽한 계산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서 하면 됩니다. 당신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내가 홀에서 서빙하면 인건비가 안 들어요. 하루 11시간만 일하면 됩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주말도 쉴 수 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될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숫자로 다 계산했어요. 하루 80명만 오면 월 700만 원은 남아요. 2년이면 원금 회수합니다. 10월 말 잔금 1억 2천만 원을 치렀습니다. 인테리어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벽지 색깔, 조명 위치, 테이블 배치 하나하나 직접 결정했습니다. 11월 말 공사가 끝났습니다. 간판이 달렸습니다. 행복한 밥상. 아내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간판을 보며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사장님이네요.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5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가게를 가진 순간이었습니다. 회사 생활 30년 동안 꿈꿔 온 일이었습니다. 메뉴를 확정했습니다. 된장찌개 정식 8,000원, 김치찌개 정식 8,000원, 제육볶음 정식 9,000원, 고등어 정식 9,000원. 반찬은 5가지. 계절마다 바꾸기로 했습니다. 12월 초 시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상가 사장님들을 초대해서 무료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말 집밥 같네요. 요즘 이런 가게 드물어요. 가격도 착하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 불황기일수록 저렴하고 정가란 한 끼가 통한다. 나만의 경쟁력이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첫날 점심 손님이 15명 왔습니다. 매출 13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시작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20명, 그 다음 날은 30명.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 주일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회사 직장인들이 단골이 됐습니다. 사장님, 여기 반찬이 매일 바뀌네요. 정말 집밥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12월 말 첫 정산을 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1,60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53만 원, 원가 750만 원, 월세 250만 원, 공과금 60만 원, 순이익은 540만 원이었습니다. 회사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월은 더 좋았습니다. 설 연휴가 있었지만 매출이 1,800만 원이었습니다. 순이익 600만 원. 2월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줄이 섰습니다. 테이블 8개가 모두 차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4팀이나 됐습니다. 매출이 2,4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순이익은 9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 계산이 맞았어. 불황기일수록 합리적인 가격이 통해. 3월도 비슷했습니다. 매출 2,300만 원. 날씨가 풀리면서 저녁 손님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봤습니다. 오전 9시에 가게에 와서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10시에 문을 열어 밤 9시에 닫았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그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4월 중순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며칠 전에 옆 상가에서 공사하던데 뭐 들어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옆 상가를 지나갔습니다. 공사 가림막에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5월 오픈 예정. 행복한 밥상. 한식 뷔페. 점심 11,999원.
저녁 13,999원. 무할 리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전국에 200개 매장이 있는 대형 체인이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같은 상가 건물 반대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옆에 한식 뷔페가 들어온대.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뷔페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점심이 11,999원이래. 우리보다 2,000원 비싼데 무할 리필이야.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8,000원, 저쪽은 11,999원, 2,000원 차이. 하지만 저쪽은 뷔페입니다.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메뉴도 20가지가 넘습니다. 아침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는 다르니까. 우리는 정성이 다르고 집밥 느낌이 다르니까.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뷔페는 공장에서 만든 맛이잖아요. 5월 10일 프랜차이즈가 오픈했습니다. 오픈 당일 풍선과 현수막이 가득했습니다. 알바생 5명이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오픈 기념 할인. 일주일간 점심 9,999원. 우리 가게 바로 앞에서도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날 점심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40명. 평소 80명이 오던 시간인데 말입니다.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45만 원. 평소의 절반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손님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5월 말 정산을 했습니다. 매출이 1,600만 원, 2,4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순이익은 500만 원,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6월 초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여기가 더 좋은데 와이프가 뷔페 가자고 하네요. 2,000원 더 내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6월 말 매출은 1,400만 원.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이익은 400만 원. 처음 시작할 때만큼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7월 어느 날 전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140만 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이 9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이 올랐습니다. 전기료 누진제 때문이었습니다. 냉장고와 에어컨을 계속 돌리니 전기세가 급등한 것이었습니다. 가스비도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달보다 20만 원이 올랐습니다. 공과금만 210만 원. 월세 250만 원을 합치면 460만 원. 거기에 원가까지 합치면 순이익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8월 어느 날 젊은 부부 손님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외식비가 부담이야. 이제 집에서 밀키트 사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마트에서 반찬 사다 먹으면 훨씬 저렴하더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외식보다 밀키트, 마트 반찬을 선호하는 것이었습니다. 8월 말 매출은 1,200만 원. 계속 떨어졌습니다. 순이익은 250만 원. 회사 월급보다 적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프랜차이즈 오픈 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손님이 돌아올 거야. 우리 음식이 더 맛있잖아. 하지만 9월이 되어도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 초였습니다. 식자재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부터 가격이 오릅니다. 돼지고기가 킬로그램당 6,0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닭고기도 25% 올랐습니다. 계란 한 판이 5,000원에서 8,000원이 됐습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추, 무, 파,
마늘 모두 30% 이상 올랐습니다. 식용유는 40%가 올랐습니다. 거기에 조미료, 참기름, 고추장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원가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3,500원이었던 원가가 5,200원으로 뛰었습니다. 1,700원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8,000원을 받으면 2,800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거기서 월세 250만 원, 공과금 200만 원을 빼면 적자였습니다. 선택지가 두 개였습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원가를 낮추거나. 원가를 낮추면 손님들이 알아챕니다. 반찬을 4가지로 줄이거나 양을 줄이면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돌 겁니다. 그럼 프랜차이즈로 완전히 넘어갈 겁니다. 결국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8,000원을 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제육볶음은 12,000원, 고등어는 13,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2월 초 새 가격을 붙였습니다. 즉시 반응이 왔습니다. 일주일에 4번씩 오던 단골이 메뉴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가격 올랐네요. 저는 죄송한 마음으로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료값이 너무 올라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갔습니다. 다음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10,000원이면 좀 부담스러운데요. 밥 한 끼에 10,000원이면요. 그냥 마트에서 반찬 사다 먹는 게 낫겠어요. 2월 말 정산을 했습니다. 매출이 1,100만 원. 손님이 또 30%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35명. 순이익은 300만 원. 회사 월급과 비슷했습니다. 3월 중순 어느 날이었습니다. 10년 거래하던 식자재 업체 김 사장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 힘드시죠? 저도 다 압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뭐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김 사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장님, 제가 특별히 좋은 거래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새로 생긴 업체인데 같은 품질에 30% 저렴해요. 국산 돼지고기 킬로그램당 6,000원이에요. 지금 8,500원 주고 사시잖아요. 귀가 솔깃했습니다. 30%면 월 200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선입금을 좀 하셔야 해요. 500만 원만 먼저 주시면 석 달치 재료를 이 가격으로 공급해 드릴게요. 물량을 미리 확보해야 해서 그래요. 경리부 출신입니다.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30% 할인이면 월 200만 원 전략. 석 달이면 6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선입금에도 100만 원이 남습니다. 김 사장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업체 주소하고 전화번호 있어요. 한번 직접 가보시고 결정하세요. 믿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저도 다른 거래처 몇 군데 소개해 드렸는데 다들 만족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공단 지역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 냉동 창고가 있었고 2층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3명 정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사장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재고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수산물, 채소류. 가격이 정말 30% 저렴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 직거래로 하거든요. 중간 유통을 빼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어요. 그럴듯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3월 20일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재료를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재료가 왔습니다. 품질도 괜찮았습니다. 사흘 동안 잘 배송됐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5째 날 그 업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1층 창고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많아요.
선입금 받고 잠적하는 수법이에요. 수사는 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대부분 돈 회수는 어렵습니다. 500만 원. 그 돈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장부를 다룬 사람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숫자만 보고 사람을 못 봤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4월 초 통장 잔고가 1200만 원이었습니다. 비상금 4천만 원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500만 원 사기에 매달 적자가 계속 쌓인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가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것뿐이야.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1년째 그 말씀 하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제 말은 안 들으셨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장사를 해봤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저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퇴직금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200만 원 보낼게요. 그런데 아빠,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만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서 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5월 초 프랜차이즈에서 새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런치타임 특별 이벤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8,999원. 우리 가게와 거의 같은 가격에 뷔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점심시간에 하루 15명도 안 왔습니다. 텅 빈 홀에서 저와 아내만 앉아 있었습니다. 5월 말 단골 손님 한 명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연히 인터넷 검색하다가 봤습니다. 행복한 밥상 리뷰였습니다. 여기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 완전 별로예요. 반찬 가짓수도 줄고 양도 줄었어요. 가격은 10,000원으로 올랐고요. 차라리 옆에 한식 뷔페 가세요. 2,000원 더 내면 무할 리필인데 여긴 10,000원 내고 이것밖에 안 돼요. 별 하나. 댓글이 달렸습니다. 거긴 원래 그래요. 저도 실망했어요. 프랜차이즈가 훨씬 나아요. 다음 날부터 신규 손님이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오는 사람은 단골 몇 명뿐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 월세도 못 내는 금액이었습니다. 6월 첫째 주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월세 2달 밀리셨는데 언제쯤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번 달 안으로 꼭 드리겠습니다. 건물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요? 건물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옆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자리를 확장하고 싶다고. 월세를 50만 원 더 준대요. 400만 원으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건물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달까지 밀린 월세 정리 못하시면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요. 사장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건물 대출이 있어서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 500만 원. 밀린 월세 500만 원. 이번 달 월세까지 합치면 750만 원. 돈이 없었습니다. 6월 중순이었습니다. 카드론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월세 내야 해서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금리가 연 12%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3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월세 500만 원을 냈습니다. 통장에는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새벽 도시락 배달을 해볼까요?
근처 회사들한테 도시락을 팔면 추가 수입이 생길 거예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해봅시다. 6월 말부터 도시락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근처 회사 3군데와 계약했습니다. 하루 20개, 한 개 7,000원, 하루 14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었습니다. 아내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아침 8시에 배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게로 와서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17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텨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7월 말 정산을 했습니다. 가게 매출 600만 원, 도시락 매출 300만 원, 합쳐서 900만 원, 원가 500만 원, 월세 250만 원, 공과금 200만 원, 적자 50만 원. 도시락 때문에 적자는 줄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였습니다. 8월 초 카드론을 또 받았습니다. 이번엔 500만 원. 빚이 8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8만 원씩 나갔습니다. 8월 중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도시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아내가 주방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등을 만지며 이마에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등이 너무 아파요. 갑자기 칼로 찌르는 것처럼.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아내의 등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대상포진입니다. 꽤 심하게 퍼졌네요. 등과 옆구리에 붉은 수포가 띠처럼 돌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면역력이 바닥난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입니다. 최소 2달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일은 당분간 못하세요. 자칫하면 신경통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아내가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다 내 탓이지. 그날 오전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도시락 배달도 중단했습니다. 회사들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분간 도시락을 못 만들 것 같습니다. 8월 말 매출은 400만 원. 혼자서 가게를 돌렸지만 감당이 안 됐습니다. 장도 보고 재료도 손질하고 요리도 하고 서빙도 해야 했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했습니다. 몸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셨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9월 초 카드론을 또 받았습니다. 500만 원. 빚이 1,300만 원이 됐습니다. 매달 이자만 13만 원씩 나갔습니다. 9월 중순 건물주가 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월세가 석 달 밀렸어요. 750만 원이에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건물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못 기다립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계약하자고 계속 연락 와요. 월세 400만 원에 2년 계약이래요. 사장님, 이해하세요.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10월 말까지 정리하세요. 그때까지 밀린 거 못 주시면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봤습니다. 잔고 30만 원. 밀린 월세 750만 원. 이번 달 월세까지 1,000만 원. 카드론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한도가 막혔습니다. 9월 말 어느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침대에서 신음했습니다. 대상포진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2시쯤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할까요?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요. 당신도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억 6천만 원.
그 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30년 모은 돈, 노후 자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10월 초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민수야, 아빠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미안하다. 내 말이 맞았어. 가게를 접으려고 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엄마가, 대상포진 걸렸어. 많이 아파. 아들의 목소리가 놀라며 높아졌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이야.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주말에 내려갈게요. 엄마 좀 뵙고 올게요. 그 주말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내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되도록 참으셨어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좀 나아지고 있어. 아들이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엄마가 저렇게 되도록 일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 말을 들을 걸 그랬다.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이제라도 정리하시는 게 다행이에요. 아빠, 엄마가 건강하신 게 더 중요하죠. 10월 말 폐업 신고서를 냈습니다. 1년 5개월 만이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은 밀린 월세 1천만 원과 원상복구 비용 5천만 원으로 다 날아갔습니다. 돌아온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투자금 2억 6천만 원 전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카드론 빚 4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3세.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면접을 10군데 넘게 봤습니다. 모두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11번째로 본 곳이 오피스텔 건물 관리 보조 자리였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이전 직장은 어디셨어요? 공기업 경리부에서 30년 일했습니다. 그럼 왜 식당을 하셨어요? 제 가게를 갖고 싶었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사 안 되셨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월급은 220만 원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출근했습니다.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주말은 쉽니다. 하는 일은 단순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청소, 분리수거 정리, 복도 전등 교체, 화단 물주기, 민원 응대. 30년 동안 장부를 다루던 손으로 이제는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짭니다.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월급 220만 원. 여기서 카드론 이자 35만 원을 냅니다. 생활비로 100만 원을 씁니다. 남는 돈 85만 원으로 빚을 갚아갑니다. 2024년 12월까지 1년 동안 1,0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빚은 3천만 원. 이 속도로 가면 3년 반이 더 걸립니다. 그때 제 나이는 67세입니다.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노후 자금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그 돈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내의 대상포진은 1년이 지나도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가끔 등과 옆구리가 쑤신다고 합니다. 신경통이 남은 것입니다. 의사가 말했던 대로입니다. 몇 년 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과는 천천히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처음엔 써먹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내 말을 안 들어서 미안하다. 많이 걱정시켰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저도 너무 강하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해요. 아빠도 고민 많으셨을 텐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와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아들이 식사비를 냅니다. 제가 낼 형편이 안 되니까요. 처음엔 미안했는데 이제는 고맙게 받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엄마 건강하게만 계세요. 그게 저한테 제일 중요해요. 지난달에는 손주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합니다. 내년 여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거예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그때까지 건강해야지. 지금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첫 번째 실수는 저가 전략이었습니다. 8,0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이 경쟁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자 선택지가 없어졌습니다. 원가가 5,200원으로 뛰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떠났습니다. 올리지 않으면 적자였습니다. 저가 전략은 물가 상승기의 자살 행위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프랜차이즈를 얕잡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정성이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집밥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2,000원 더 내고 무할 리필을 선택했습니다.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로 더 싸게 팔 수 있습니다. 개인 식당은 가격으로 못 이깁니다. 세 번째 실수는 소비 패턴 변화를 못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외식을 줄였습니다. 마트에서 반찬을 사고 밀키트를 사서 집에서 해 먹습니다. 외식비가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10,000원이면 마트에서 이틀치 반찬을 살 수 있습니다. 밀키트는 5,000원이면 한 끼가 해결됩니다. 굳이 식당에 와서 10,000원을 낼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네 번째 실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10년 거래하던 김 사장을 믿었습니다. 경리부 30년 경력이니 숫자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했습니다. 500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숫자만 보고 사람을 못 봤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비상금이 부족했습니다. 4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6개월도 못 버텼습니다. 식당은 최소 1년치 고정비를 버틸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2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퇴직금을 몽땅 걸었습니다. 3억 원. 그 돈은 실업비가 아니었습니다. 노후의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절반만 투자했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아예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아들의 말을 안 들은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 식당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들었습니다. 내가 더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리부 30년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만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식당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정성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도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좋은 재료를 썼고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망했습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프랜차이즈 경쟁, 물가 상승, 소비 패턴 변화. 사람들은 이제 외식을 줄입니다. 마트 반찬과 밀키트가 더 경제적입니다. 개인 식당이 살아남기 정말 어려운 구조입니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퇴직금을 모두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 돈은 다시 모을 수 없습니다. 한번 잃으면 끝입니다. 저처럼 63세에 건물 관리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입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식당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사에 남아서 1년만 더 버텼을 것입니다. 정년까지 채우고 퇴직금을 고스란히 받았을 것입니다. 3억 원을 저축해뒀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지금 빚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분리수거함을 정리했습니다. 복도 전등을 갈았습니다. 화단에 물을 줬습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빚이 없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년 여름이면 손주가 태어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일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저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